안녕하세요, 루트나인입니다. 우선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 발령기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많은 관심과 또 저를 믿고 봐주신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는데요, 아껴주시는 것 같이 앞으로 더욱더 고급진 정보와 내용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비즈니스 스토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시야를 한껏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닥터 드레 비츠와 이제 곧 볼 수 있는 파워비츠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빈민가 컴튼에서 태어나고 자란 닥터 드레.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불과 16살이었습니다. 드레의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또 두 번의 재혼을 했습니다. 1980년대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던 힙합 음악은 10대에 그가 유일하게 숨쉴 수 있는 출구였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힙합에 있었고 10대 때부터 힙합 클럽을 드나들며 디제잉을 배웠습니다. 그런 그는 디제잉 소질을 인정받아서 1985년 월드 클래스 래킹 크루에 발탁되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그의 사촌인 아이스큐브, 이지이, 아라비안 프린스가 합류해서 NWA를 결성하게 됩니다. 1988년 전설의 Straight Outta Compton이 발매되며 드레는 힙합계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팀 멤버의 횡령으로 화가 난 그는 솔로로 데뷔하면서 1992년 오늘날 G-Funk의 교과서가 된 The Chronic의 발매와 함께 스눕독의 데뷔 앨범 전곡을 프로듀싱해 스눕독을 슈퍼스타로 만들어주면서 G-Funk라는 힙합 장르의 장인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서부를 대표하는 힙합의 신이죠, 투팍도 영입합니다. 드레가 프로듀싱한 투팍의 California Love는 캘리포니아를 상징하는 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힙합의 아버지 스눕독, 서부를 대표하는 신 투팍, 두 전설적인 신의 뒤에는 바로 닥터 드레가 있었습니다. 비트를 만드는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발굴해서 함께한 아티스트가 바로 에미넴입니다. 또한 50센트 앨범의 프로듀싱도 그의 손길을 거쳐갔습니다. 2000년대 그의 손길을 거쳐간 비트는 모두 교과서로 불렸습니다. 80년대 빈민가에서 시작된 힙합 음악이 힙합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를 넘어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힙합이라는 장르가 럭셔리한 문화로 전환되는 빅 트랜지션이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질 당시 기존의 질서를 버리고 자유분방하며 부유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패션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2000년대 럭셔리 힙합과 함께 등장한 게 바로 럭셔리 헤드폰인데요. 비트의 신 드레는 시장에 있는 모든 고급 헤드폰을 써보고 힙합에 최적화된 헤드폰은 없다면서 2008년 인터스코프 레코드의 지미 로빈과 함께 비츠 일렉트로닉스 LLC를 설립하고 비츠 바이 닥터 드레라는 브랜드명과 함께 중저음을 강화한 힙합에 최적화된 헤드폰 비츠 스튜디오를 내놓습니다. 비트를 상징하는 그의 이름으로도 충분했지만 힙합이 새롭게 럭셔리 문화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힙합 패션의 완성은 비츠를 써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대부분의 스타들은 비츠를 착용한 샷을 가지고 있습니다. 럭셔리 힙 문화가 뜨면서 비츠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발망을 비롯해서 다수의 업체와 협업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힙합 음악의 대명사죠. 바로 빅뱅의 G드래곤이 발망, 알렉산더 맥퀸과 같은 럭셔리 힙을 입으면서 럭셔리 힙합의 완성으로 비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G드래곤의 헤드폰으로 더 유명하게 소개되었죠. 그리고 2011년 단 3년 만에 미국 내 $100 이상의 고급 헤드폰 시장 6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게 되었고, 브랜드 가치는 1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비츠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초반 미국에는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바로 뮤직 스트리밍 시장이 있었습니다. 비츠는 2014년 비츠 뮤직이라는 이름과 함께 뮤직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승승장구하는 비츠는 시장 1위 등극을 넘어서 세계 음원을 흔드는 손으로 성장할 것이 뻔하게 보였습니다. 이때 바로 다운로드 형태의 서비스 생태계를 가진 애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디오 스트리밍의 넷플릭스냐, 음악 시장을 선도하는 비츠 뮤직이냐 라는 선택의 기로가 있었죠. 당시 애플은 2011년 스티브가 세상을 떠나고 메인 전략을 고급화 전략으로 수정하면서 2013년 애플 리테일 및 스토어의 수석 부사장으로 버버리의 안젤라 아렌츠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검증된 럭셔리 헤드폰과 뮤직 스트리밍 1위인 비츠 뮤직을 3조 3천억 원을 주며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애플에 인수된 비츠를 예전과 같이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비츠 솔로와 같은 제품이 출시되면서 귀가 아프고 불편하다, 잘 부러진다, 음질이 가격 대비 별로라는 소문이 가득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도 낮아지고 세계 최고의 스타들을 위해서 한정판으로 발매되던 비치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애플은 2016년 럭셔리 헤드폰 전략과 반대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애플은 혁신의 신이죠. 신이 선택한 혁신의 전략은 바로 Raw and Disruptive Innovation Strategy, 다시 말해서 중저가 와해성 혁신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프리미엄 제품군의 새로운 기업이 침투해서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맥북 프로를 구매하시면 SSD, 저장 장치 용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SSD가 빠르고 정확하고 높은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대가 무척 높습니다. 이 장벽 때문에 일반 유저들은 대체품으로 휴대용 하드디스크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죠, 가성비로 승부하면서 침투하기 시작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잠식하면 성능과 가격을 모두 올리면서 성장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이게 중저가 와해성 혁신 전략입니다. 애플이 보여준 중저가 와해성 전략은 생전 스티브가 IBM에 대항해 시장에 보여주었던 애플 컴퓨터와 같은 추억까지 되새겨주며 이어폰 시장에 바로 최고로 등극하며 그의 겨울 팀쿡을 웃음짓게 만들며 애플의 구세주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뜩이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비치의 시장 점유율을 더욱 더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어팟이 등장하고 2년이 지난 시장에는 에어팟2가 애플의 최고급 제품을 의미하는 블랙 색상과 함께 노이즈 캔슬링, 방수, 길어진 배터리 타임과 함께 등장할 것이라는 루머와 예측들이 가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이 등장한 에어팟 2세대에는 1세대와 비교해서 무선 충전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이를 기다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무선 충전의 핵심인 에어파워의 취소 소식은 절망감까지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어팟 2세대가 소개되고 딱 2주 후 에어팟2에 들어갈 것으로 여겨졌던 소문과 예측은 비츠의 파워비츠 출시 소식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애플의 중저가 전략과 비츠의 고급화 전략을 모두 살리며 완벽하게 나누는 투트랙 전략을 코드로 계산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애플의 천재적 마케팅 기법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최소 매년 한두 건 서울시 전체 면적 규모의 산불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는데요, 산불 자체는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산불의 이동 경로를 최대한 통제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어팟의 놀라운 열기를 비츠로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비츠는 고급화 라인이었는데 초기 애플에 들어오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어팟에는 2라는 단어를 빼고 파워비츠는 4가 아니라 프로라는 단어를 넣어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어팟은 조금 심플하고 비츠는 세계적인 프로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같은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고도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입니다. 우리가 산불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마케팅의 결과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인과 세일의 이미지로만 굳혀져 가던 비츠가 다시 프로라는 이미지로 주목받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4월 3일 공식 출시를 선언한 파워비츠 프로는 매트 블랙을 비롯해서 세련되고 고급진 컬러,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감안한 이니어 타입, 무엇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음질, 고급화된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결코 높지 않은 가격, 프로라는 네이밍에서 보이는 에어팟 2세대와의 격 나누기를 살펴보면 앞으로 애플 라인업은 중저가형으로 비츠의 라인업은 고급화 전략으로 간다는 심오하지만 심플한 투트랙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워비츠 프로와 에어팟 1, 에어팟 2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는 선택 요령입니다. 제가 처음 에어팟 영상을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새 에어팟 1을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으면 절대로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물론 에어팟이 귀에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파워비츠 프로를 추천해드립니다. 에어팟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휴대가 간편하고 또 무선 충전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에어팟 2세대를 추천드립니다. 예쁜 4가지 색상, 9시간 배터리 타임, 방수 기능 등을 선호하시면 파워비츠 프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팟 2의 한국 출시 가격은 무선이 24만 9천원, 일반 충전 케이스 모델이 19만 9천원입니다. 파워비츠 프로의 경우에는 26만
9,000원입니다. 비츠와 에어팟 무선 충전 모델 가격이 2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에어팟의 인기가 더 크게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또한 이렇게 비슷한 가격으로 측정을 해야 소비자들이 가격을 제외한 어떤 원인으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파워비츠 프로가 출시가 되고 에어팟과 비츠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에 관한 설문조사 이메일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파워비츠 프로의 경우에는 애플은 1차 출시국이 20개국이라고 밝혔는데요. 잘하면 국내에서도 5월 초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워비츠 프로는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파연구원의 특별한 내용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애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파워비츠 프로의 제품 디테일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반면에 중국, 인도의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파워비츠 출시와 함께 이를 확인한 매체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기자들이 에어팟 2보다 음질이 월등히 좋다고 말했는데 그게 오픈형과 인이어 방식의 차이 때문에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음질이 월등히 좋은지는 워낙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어폰의 경우에는 정말 호불호가 갈리죠. 그래서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 밑장빼기 딱 걸렸지만 파워비츠 프로는 정말 예쁘게 나와준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